여러분, 사랑, 에로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면서도 아마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일 겁니다. 이 감정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아테네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플라톤의 형연은요, 그냥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의 본질이 대체 뭘까 하고 파고드는 아주 깊고 지적인 대화의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그 힘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지금부터 펼쳐질 7개의 연설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비극 작가인 아가톤의 집에서 큰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다들 전날 너무 달려서 오늘은 술 대신 좀 더 생산적인 걸 하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돌아가면서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는 거였죠. 자, 드디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됩니다. 처음 연단에 오르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에로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설들이 앞으로 이어질 엄청난 철학적 탐구의 밑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파이드로스인데요. 이 사람은 에로스를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신이라고 막 칭송해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쪽팔린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연인들로만 군대를 만들면 아무도 못 이길 거다! 라는 정말 이상적이면서도 재묻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사람, 파우사니아스가 잠깐만요 하고 나서는 거죠. 모든 사랑이 다 그렇게 좁지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드로스, 당신 얘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다. 사랑의 복잡한 면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논의에 깊이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파우사니아스는 사랑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육체적인 욕망에만 집중하는 범속의 에로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영혼과 인격을 사랑해서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천상의 에로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엔 직업이 의사인 에륙시마코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스케일을 확 키워버려요. 사랑을 그냥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우주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의술에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나 음악에서 음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 심지어 계절이 바뀌는 것까지 전부 이 에로스의 힘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딱딱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였죠.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정말 기가 막힌 신화 하나를 들려주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주는 태초의 인간은요, 지금 우리랑은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이 있었는데 전부 몸이 둥글고 팔다리가 4개씩 달린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너무 강력해서 신들한테까지 덤비려고 하니까 제우스가 가만두지 않죠. 번개를 내려쳐서 이 완벽했던 존재들을 정확히 반으로 쫙 갈라버립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처럼 팔다리 2개씩 달린 외로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요? 이 신화에 따르면 바로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다시 완전해지려는 본능적인 끌림, 그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 운명처럼 끌리는지, 그리고 왜 세상에 다양한 성적 지향이 존재하는지를 정말 아름답고도 슬프게 설명해주는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게임 체인저 소크라테스가 등판합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감성적이고 시적인 찬양은 끝나고 아주 날카롭고 냉철한 논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단 파티 주최자인 아가톤이 먼저 아주 화려한 연설을 해요. 에로스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정의, 절제, 용기, 지혜를 다 갖춘 완벽한 신이다 라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논리적으로 박살내기 직전에 시적 찬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 멋진 말을 박살내는지 보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개로 끝내버립니다. 첫째, 사랑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둘째, 우린 보통 우리한테 없는 걸 원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아가톤, 당신이 방금 에로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볼 때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원하니까 자기 자신은 아름답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 간단한 논리에 아가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아가톤에게서 항복을 받아낸 소크라테스는 자기도 사실 잘 모른다면서 한 수 배우고 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만티네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사제 디오티마에게서 들은 가르침인데요. 이 부분이 향연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철학적인 심장부입니다. 디오티마의 가르침은 충격적이에요.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도 인간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존재, 다이몬이라는 거죠. 풍요의 신과 결핍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에로스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늘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아름다움과 지혜를 영원히 추구하지만 그걸 온전히 손에 넣지는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에로스의 진짜 정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에로스가 하는 일이 대체 뭘까요? 바로 아름다운 것 안에서 뭔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꼭 아기를 낳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는 작품을 낳고 철학자는 지혜를 낳는 것처럼 정신적인 출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결국 사랑이란 이런 창조 활동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이 불멸을 꿈꾸고 좋은 것을 영원히 갖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사다리,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첫 단계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점차 모든 아름다운 몸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겉모습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그 다음엔 법이나 지식 같은 추상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인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아름다운 그 자체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기나긴 철학적 여정의 꼭대기에 올랐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이런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있게 한 그 근원, 순수하고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직접 보는 순간인 거죠. 결국 돌아보면 향연에 나왔던 연설 중에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파이드로스의 순진한 찬양에서 시작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거쳐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철학적 정점까지 각 단계가 모두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적 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사랑은요, 그냥 남녀 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더 높은 곳, 즉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불멸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인진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을 향한 갈망이라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나에게 아직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